이게 이제 뇌파 검사를 한 건데요. 여기 TV를 볼 때 뇌파가 거의 자고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 오히려 잠잘 때가 나와요. 왜냐하면 잠잘 때는 뇌 속에서 이 그동안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한대요. 정리하느라고 뇌가 바쁜 거예요. 텔레비 볼 때는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업 시간. TV 보는 시간하고 수업 시간하고 뇌파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숙제를 할 때나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할 때, 이럴 때 뇌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수업 중심의 학교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이건 충남에서 한 실험인데요. 10개의 고등학교에서 10명씩 내신 상중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무슨 시험을 보게 했냐면 이 시험을 보게 했어요. 이게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프랑스에. 저건 주로 이제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내신 상중하인 100명의 아이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내신 상중하하고 여기서 얻은 점수하고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학교 성적은 별로야. 근데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애가 학교 성적은 높아. 근데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논리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억울할까요? 둘 다 억울해요.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 제대로 못 배웠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려고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서 딴 걸 가르친 꼴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수능은 이 내신하고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내신이 높으면 대부분 수능도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능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이 반드시 역량 있는 아이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능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에 이미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능은요, 너무 싼 평가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를 보기 위해서 들이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드는 게 수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프랑스 학생보다 10분의 1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는가를 점검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핀란드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핀란드는 아이들에게 진짜 돈을 많이 들이거든요.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생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학교가 같이 따라가 주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요. 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는 애들이 없다. 우리 인구가 500만인데 한 해에 6만 명도 안 태어난다. 이 6만 명 중에 도대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잘한다고 얘만 데려가고 얘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럴 지금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핀란드보다 아이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5천만이거든요. 핀란드의 10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핀란드만큼 태어나면 60만 명이 태어나야 돼요. 작년에 몇 명 태어났어요? 32만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핀란드 아이들보다 2배나 귀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돈을 10분의 1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항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싸게 보이냐? 예? 어디에? 우리 교육감님도 계시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도 계시고 이 교육 관련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경쟁, 선별을 위한 경쟁, 그리고 하기 싫은 것에 계속 끌려가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건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80%의 학생이 목숨을 건 전쟁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닌가요? 정말 공부로 지겹다는 일본도 14%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일본 결과하고 우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도 이 사교육도 심하고 학교의 커리큘럼도 꽉 짜여져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도 높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고 대학생이 되면 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바랐던 대학교는 이게 아닌데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뭐하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대학생들은 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교육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크게 저는 4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사실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들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맡겨주고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미래를 만드는 거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누가 미래를 만드느냐? 미친 사람이죠. 거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요즘 뭐 덕후라는 말 아세요? 오타쿠, 덕후 이런 말이 다 지금 정말 하나의 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치냐? 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미치는 사람 그건 미친다는 말도 다르죠. 예, 아무튼 좋아해서 미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고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저는 크게 4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에 했던 집단적이고 국가적으로 똑같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아이들 각자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부 개별화된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에서 이렇게 아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아이는 욕을 잘하는구나, 춤을 잘 추는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무엇을 잘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생 중심 교육, 그리고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입니다. 왜 학습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약간 이런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아이들이 배울 때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게 먼저예요. 최근에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남대 교수님 말씀이에요. 공대 교수님이 한 학생이 자기 수업을 너무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A+를 줬고 그 학생이 인상적으로 잘해서 기억을 했어요. 그 학생, 그거 잘하는 학생.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너희들 지난 학기에 어느 교수님한테 요거 배웠지? 했더니 그 A+를 받은 그 학생이
그 교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게 뭐예요? 정말 교수님이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얘는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는 배운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 거냐? 간단해요. 애가 배우는 걸 교수가 옆에서, 선생님이 옆에서 봐주면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끌고 가는 교육이 아니고 따라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화된 교육을 하려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수업을 지금처럼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국에 있는 교사가, 수학 교사가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지금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한 학년에 지금 25명인데 여기 좀 끊겼죠? 이 15명만 봐도 레벨이 일단 4, 5, 6이 있죠. 그리고 L, T, M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들, 탑, 로우.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략 한 10개 수준의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마다 9학년도에 도달할 타겟이 다 달라요. 물론 여기서 미니멈은 7에 맞춰져 있는 거죠. 7은 다 무조건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임무예요.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강의식 수업을 하고 전부 다 똑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되면 태반이 수포자고요. 2학년 넘어가면 70% 이상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럴 아이가 없는 거죠. 이미 선진국들은, 유럽 국가들은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데려가 주는 거죠. 수학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핀란드는 인디비듀얼 러닝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학습 계획을 어려서부터 개별화된 학습 플랜들을 계속 짜가면서 교육 과정을 아이별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나라들은 많아요. 독일도 그렇고 뉴질랜드, 뭐 덴마크 다 그래요. 뉴질랜드는 몇 년 전까지 아이들 입학식이 없어요. 언제 입학해요? 자기 생일에. 언제 졸업해요? 고등학교 3학년 자기 생일이 있는 주 금요일에 졸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학생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뉴질랜드는 최근에 분기별로 입학하는 걸로 제도를 3, 4년 전에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오리엔테이션은 그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과 돈과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있는 교육비를 효율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도시에 35명, 30명 들어가는 교실을 다 바꿔야 돼요. 20명, 많아도 25명을 넘지 않게. 제가 플로리다에 있을 때는 플로리다 주 헌법에 초중고 학교는 25명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주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학교 규모가, 교실 규모가 작아야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도시는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방향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앞에서 얘기한 이유도 있지만요. 최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개별화된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양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인재가 달라요.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인재가 필요했냐? 평균적인 인재예요. 평균적인 인재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노력을 하거나 소질이 있거나. 노력을 하면 소질이 없어도 평균은 따라옵니다. 소질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보통은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사회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둘 다가 필요해요. 소질도 있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하나하나를 보면서 쟤는 뭘 잘하나, 쟤는 뭘 잘하고 싶어 하는가, 쟤는 뭐에 관심이 있나. 사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애는요, 있는 곳에는요, 내버려둬도 지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하게만 해주면 누구나 집중합니다. 그건 애어른 할 거 없어요. 예, 요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시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엄청 노력하세요. 장비도 막 오만 거 다 뒤져가지고 장비도 다 찾으시고 좋은 자리 뭐 이런 거 다 스스로 정말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나 어린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개별화된 교육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생활상의 경험, 정서적 공감 이런 걸로부터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 생활상의 경험과 정서적인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어요. 심지어 2500년 전에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는 부모하고 관계를 잘하고 나가면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그죠? 근면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생활상의 경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거 다 하고도 시간이 남거나 에너지가 남으면 그때 글 공부하는 거다. 이미 학습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미 통찰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는 생활과 교육을 완전히 분리해 놨는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근대 교육만이 매우 특이하게 생활로 분리된 교육 체제를 수립했던 거예요. 근대 교육만이 그랬어요. 근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근대를 벗어난 탈근대 사회에서도 삶으로부터 분리된 교육은 없어요. 왜 유럽 국가들이 아이들의 인턴십이니 직장 여러 가지 체험이니 여행이니 이런 것들을 왜 강조할까요? 결국은 생활과 교육을 통합시키고 싶은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 해결형 수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생활로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특이하게 근대가 잘라놨던 삶과 교육의 분리를 이제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탈근대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교육 체제에서조차도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학교가 끝나고 성공하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하고요. 뭐 부모의 학력이나 생활 이런 거 다 통제를 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표가 뭐냐? 이 아이가 집에서 부모와 집안일을 같이 하느냐래요. 이것을 같이 하는 아이, 특히 어려서부터 같이 할수록,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랑 음식도 같이 만들어 보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버지랑 나가서 뭐 뚝딱거려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나 자기의 어떤 학습 의욕이나 졸업 후에 사회생활이나 다 높은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과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대적인 교육에 묶여있는 학생들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자기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의 삶으로부터 분리돼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나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 특히 근대 학교는요, 개념 중심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공간으로부터 분리돼서 개념 공간에 갇혀 있고, 개념 공간에 갇혀 있는 동안 상상의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상상의 공간으로 가는 순간 혼나요. 딴 생각한다고.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잘 조화로울 때 사람이 원만한 인격, 제대로 된 생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와 이론과 개념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잘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정신 상태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 세계는 세 개의 영역이 있는 거죠. 현실과 이론과 상상과. 이것이 따로 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따로 놀 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상상의 세계는 금지된 영역이고 개념의 세계는 갇혀 있는 곳이고 생활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발을 디딜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사 ADHD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 세상이 아니고 저기도 내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장 빨리 치료하는 것이 뭐냐? 많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집중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해주는 순간 저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발 디딜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나 진로교육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보니까요, 꿈이 없어요. 꿈이라는 게 뭐냐? 꿈이라고 하는 건요, 사회적인 존재가 가지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진공의 공간에서 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까가 꿈인 거예요. 근데 사회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알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힘이 없어요. 공허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가 말은 그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접해보는 순간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건 다 제가 들은 실화예요. 선생님이나 연구자들로부터는 실화들인데, 이 프로게이머는 뭐냐? 한 중학교 선생님이 특히 남학생들 엄청 게임 좋아하잖아요. 프로게이머가 꾸민 애들 20명을 데리고 진짜 프로게이머한테 가서 아이들하고 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2시간 동안 20명이 학교에 와가지고 후기를 썼어요. 19명이 저는 더 이상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프로게이머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 근데 프로게이머는 정년이 언제예요? 몇 살이라고 했겠어요? 29. 아이들이 멘붕이 된 거죠.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신나는 게임을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잘해야 10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못 따라간대요. 아이들이 접은 거예요. 게임은 취미로 할래요.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찾느라고 눈이 반짝반짝.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건요,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놓고 너는 왜 꿈이 없냐? 당연한 걸 묻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도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얘기는 다 아시나요? 오늘의 방시혁이 있었던 건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방시혁 씨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진짜 좋았대요. 특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이 있으면서도 이런 개념적인 것들 잘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가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학교 공부도 매우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 감성이 높은 사람이 학교 공부를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둘 다를 잘했나 봐요. 그 점수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법대다. 너 법대 안 가면 내가 죽을란다고 단식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방시혁 씨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자기는 예술 쪽, 뭐 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시혁 씨를 불러서 할아버지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서울대 미학과를 가서 지금의 방시혁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 있는 꿈은요, 부모가 지켜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무원 준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시혁 씨가 법대 갔으면 글쎄요, 지금 뭐 잘해야 연봉 한 2억 받는 로펌에서 날마다 그 위에 팀장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지금 꾸역꾸역 다니고 있겠죠. 지금 방탄소년단이 시가총액으로 매출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현실과 연계돼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해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지를 받고 사는 아이들은 큽니다. 자존감도 높고요. 실패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하면 이 얘기인데요. 실패했다고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언제 망가지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이 아이들이 정말 독립된 주체로서 당당한 성인으로서 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당당한 성인으로 큰다는 건 뭐냐?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태어나서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의존을 낮춰가죠. 그게 초등학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따라 배우는 시기, 부모의 길을 따라가는 시기, 부모의 무릎과 품 안에 안겨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까지예요. 그래서 그때를 따라 배우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요, 이제는 부모님 생각은 그렇고요, 저의 길은 요겁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게 중학생 때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2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지를 세워야 돼요. 자기의 의지를 세운다는 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부모의 의지를 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부모를 꺾고 넘어서는 것만 있으면 아이가 반쪽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저놈이 내 말 안 듣는 저놈이 내 자식이야? 이러고는 지지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도 항상 뒤가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당당하게를 원하면 아이가 부모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아이들이 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하도 우리 부모님들이 공자 얘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5세 지우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봐라, 옛날에 공자도 네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대잖냐,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 하시는 거예요. 공자가 15살에 학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요, 부모의 의지를 거스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기에 자녀의 직업은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사였고 어머니는 무당이었어요. 공자는 그 둘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길도 싫고 어머니의 길도 싫다. 나는 학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길을 어기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공자가 인생을 삽니다. 공자의 그 어디에도 부모를 원망한 말이 없어요. 왜요? 아마 공자 부모님이 인정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평생 실패를 하지만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미 있는 타자가 필요해요. 요즘 말로 하면 롤모델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 주변에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뭐 예를 들면 훌륭하신 어느 정말 잘 나가는 회사에 뭐 이사고 뭐 또 옆에 훌륭하신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롤모델이 되면 되지 왜 롤모델이 없냐? 안타깝지만 가까운 사람은 롤모델이 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일상적으로 찌질한 모습을 보고 살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간에 서로 존경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한 입을 덮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찌질한 모습이 그냥 하루에도 12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나는 내 배우자를 진짜 존경하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배우자가 정말 훌륭하시거나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 부모,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은 훌륭하신 면도 많이 보이겠지만 찌질한 모습도 일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반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별로 따라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내가 어떤 소망하는 어떤 모습을 갖춘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대부분 롤모델이 됩니다. 그걸 시그니피컨트 어더라 그래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이혜진 씨 나의 롤모델이다. 그러면 이혜진 씨는 찌질한 모습이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롤모델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갇혀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따라 배우고 같이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주어져야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율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이 과학계에 계시는, 과학기술계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인데요. 이 세 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IT 창업 신화, 정말 대단한 창업 신화를 이룩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왜 저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도교수가 없었다. 대학원 때. 왜 지도교수가 없었냐? 89년에 카이스트가 홍릉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전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집이 다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사했는데 교수님들이 내려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몰아가지고 하루에 하시고 올라가 버리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카이스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다 기숙사 생활이거든요. 일주일 7일 중에 교수가 있는 날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있는 날이. 그러면 6일이 뭐예요? 내 자유예요. 이 사람들이 자율 시간에, 이 자유로운 시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때 막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나오는 그 시기에 오만 거 다 해본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빠지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창업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만약에 저분들이, 지도교수가 일주일간 캠퍼스에 있으시면서 학생들을 계속 불러다가 이거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냐하면 교수님들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그렇게 돌렸으면 저분들이 잘해야 지금 어디 대학에 교수님이나 연구원에 연구원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해봤던 거죠. 이렇게 자율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시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도전해가지고 하면은요,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10이면 9, 10 실패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도전해가지고 선택하고 도전해서 실패를 하면 교훈을 얻습니다.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요.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음 도전을 해요. 이게 선순환을 이루면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상승하는 작용을 일으켜서 나중에 성공하는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거꾸로 시켜서 하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야, 너 내가 알아보니까 그 학원 꽝이래, 저 학원 가. 그러면 이 애는 요 학원 가고 싶은데 B 학원 가라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요. 그러면 집중하겠어요? 집중 안 하죠. 그럼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거봐, 엄마 말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책임져. 그러면 뭐가 생겨요? 성찰과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원망이 생겨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부정적으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엄마는 더 강하게 애를 밀어붙여서 또 시키죠. 그러면 얘는 또 밀려서 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하고 또 원망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안 돼요.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한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을 설계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끊임없이 어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어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도 엄마가 결정해 줘야 되고요. 회사 갈 때도 엄마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 배치를 받으면 저 이 회사 이 과는 싫은데요, 이 부서 싫은데요를 누가 인사과에 전화를 해요? 엄마가 전화를 해요. 이거 실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인사과장님들한테 엄마가 전화를 해요. 이런 말들은 제가 이제 취업과장을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취업창업과장을 했을 때
그 좀 이제 공공기관 뭐 대기업 또 중견기업 이렇게 인사과장들 만나서 우리 대학생들 취업할 때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뭐 자담회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사과장님들이 이상하죠. 엄마들이 전화를 해요. 심지어 애가 아파서 오늘 출근 못 한다는 전화도 엄마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요, 다른 건 다 못해도요, 애가 지 앞가림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요, 이게 유일한 노후 대책이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애한테 시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부모님이 얘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꾸 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책임지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나 우리 사회를 봐서나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아이로 교육시켜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평생학습이에요. 왜 평생학습이 중요할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지금 택시기사들, 기사님들 지금 벌써 분신하신 분들이 2명인가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택시는 전부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인 택시 값이 프리미엄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쪽만 그럴까요? 이런 직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배우는 능력,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이 여기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배운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회상해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거 누가 잘해요? 스마트폰이 잘해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1000만 배 잘해요. 사실은 우리가 학력에서요, 이 학업 성취도는 이제 별로 의미 없는 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배울 줄 아는 힘,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에요. 호기심. 저건 뭐지?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학업 성취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능. 여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다 목을 베고, 이게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이 다 뭐예요?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뭐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끝도 없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 저 밑에 무의식계까지 쫙 깔려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는 무슨 자세가 돼요? 내가 다시 공부하면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자세가 딱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합니다. 보세요. 30대 이후에 공부를 여기에 지금 20분의 1, 100분의 1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먹은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왜? 사회는 정말 빨리 변해가는데 나는 그걸 못 따라가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소외감도 느끼고요, 자존감이 정말 낮아집니다. 그런 거 있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그리고요, 못 따라오세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 70대 이상은 이 터치 스크린에 너무 못 따라오셔가지고 정말 생활상에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도 쓰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당장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직업에서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셨으니까 다른 분야로 옮기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힘듦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 안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여기 평생교육 참여율이 이런 좀 괜찮은 나라들에 비해서 뭐 반절, 3분의 2 이것밖에 안 되고요. 책도 이렇게 조금 읽어요. 우리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죠? 예, 일본, 미국 보세요. 우리 6배, 7배 읽잖아요. 공부 시간으로도요. 저 나라들은 유럽 이런 나라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와요. 우리 5분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는 엄청난 낭비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 능력이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0대, 20대는 반짝반짝 하다가 이때 가면 돌대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기억력이거든요. 안타깝지만 기억력은 이제 별 의미 없는 능력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인간의 지적 능력, 통찰력, 사고력, 종합적인 종합하는 능력, 논리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달하냐? 이렇게 발달한대.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지난 20-30년간 새롭게 밝혀내는 것들을 종합한 거예요. 언제 가장 뛰어나요? 50대, 60대.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40대만 되면 이제 머리가 맛이 가서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사실은 맘만 먹으면 가장 반짝반짝한 때인데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안 하면 아마 이 곡선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공부를 하고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이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보세요. 20대보다는요 80대가 더 좋아요. 꾸준히 공부하시는 80대 거장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80대가 한참 넘으셨죠. 도울 선생도 지금 70대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조정래 선생님 70대에도 새로운 소설, 새로운 분야 도전하시죠. 이미자 선생님 좋아하시나요? 우리 장인어른 이미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80이 돼도 정말 콘서트 2시간짜리 콘서트를 거뜬히 하시면서 가져가시죠. 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노력하시면 80대에도 20대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공부를 안 하면 퇴직하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치킨집, 호프집, 피자집, 소위 말해서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이 자영업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이 얼마나 높으냐? 독일과 일본의 2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불행이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뭐냐? 이게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 누가 가장 창업을 많이 해요? 30대에서 50대까지. 최고는 40대 중후반이에요. 우리는 누가 창업을 제일 많이 해요? 20대 하고 50대. 근데 50대는 프랜차이즈 창업, 자영업 창업이고 20대는 서비스 창업. 그러면 미국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기술 창업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빨간 선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어디가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많아요? 35세에서 50세 요때예요. 우리나라 35세에서 50대 창업률이 매우 낮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물론 이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보세요. 지난 한 20년간 기술무역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 우리가 특허낸 거, 지적재산권 이런 걸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주요 국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20년간 정체하거나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10대, 20대가 공부 안 한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30대, 50대, 60대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낭비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려면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여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평생 공부하냐? 간단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평생 공부합니다. 제가 형제가 6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6 중에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냐?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뭐냐? 시인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꿈이 시인이에요. 공부는 꽝이에요. 시인이 이 개념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이런 거 잘하면서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시적 감수성은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꽝이죠. 네. 어렵게 대학을 갔어요. 국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등단을 해서 이제 이번에 3번째 시집을 지금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는 건 이 아이가 제일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얘가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 6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책을 읽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은 간단한 거예요. 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면 어려서부터, 물론 몰입하는 것이 자꾸 변해갑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자기 관심이 변해가지만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 자세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우리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몰입해서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결국은 핵심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교육감님들이 내건 공약들의 핵심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꿈꾸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많이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혁신교육이네, 진로교육이네, 체험교육이네 하는 것을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20년 늦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교육과정 체제나 학교 운영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빠르게 시도하고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조직체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괜찮은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부는 실무적인 일에 날마다 치여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조직이에요. 실무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민이나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전체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2%만 에너지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98% 쓰시고 2% 정도만 우리나라 전체, 우리 아이들 전체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육이 앞으로 빠르게 한 10년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전부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